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눠서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아이 붙여서 하십시오. 붙여서 할까요? 최대한 요약적으로 하시고 네, 2분이 지나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30일 YTN 청문회에서 그때 출석했던 유진그룹 계열사인 천안기업의 대표 김진구 씨가 그 의혹이 많았던 천안기업 그 임대사업 자료, 이게 이제 YTN을 경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다투는 그런 과정에서 유진그룹의 계열사인 천안기업, 그리고 이 천안기업은 아시다시피 그 유진 현재도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개인 기업이었습니다. 그 천안기업이 회사의 보증 등 지원을 받아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고 또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유진그룹 본사로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특혜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안기업의 임대 사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출석했던 김진구 천안기업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형제 등이 개인적인 자금 2억 원으로 만든 기업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지분은 유진그룹에서 매입을 해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지분 전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걸 유진 기업이 사들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지분 매입 그 매각 대금 빼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두 형제의 매각 대금이 무려 24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챙겨간 돈이 149억 원입니다. 이런 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 경영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안기업을 유진그룹이 어떻게 키워냈는지,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천안기업의 임대사업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우리 과기부 장관님도 계시고 3차관님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책국장님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 14일 우리 장관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3년도에 그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을 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께서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자로 서면 답변이 왔는데 추후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때 7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3차관이 직접 회관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과기부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안 온다, 만다, 뭐 이런 경위 설명도 없이 방문 자체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도 약 2주가 지난 뒤에 8월 11일에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장이 곧 방문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3차관이 오신다더니 안 왔고, 또 국장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8월 14일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셔서 하신 설명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있었던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과도한 감사, 수사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날 하셨던 지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보고나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달라. 이게 안 해도 되는 감사를 억지로 만들고 그 감사 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막으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덮어주라. 은폐하라.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 이하 해당 공직자들은 지금 당장 자리를 비우십시오. 제가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책임을 지고 중간에 했던
대통령실 책임 대통령실에다가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통령의 입장을 멋대로 해석해서 국회가 했던 활동 또 그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 역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일이 예, 일단 천안기업 임대사업 자료권 이거는 지난번 김진구 증인이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실 전문위원님 예, 이 자료 좀 받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결과를 즉시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일단 3차관 예,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하셨어요? 네, 방문 참 했고요. 이 TF 아니, 잠깐만요. 방문하셨어요? 첫 번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못했는데 약속하고 안 가신 거죠? 알짜리 약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방문하는 건 하나 그 별로 이게 이렇게 방문했냐 안 했냐가 이슈가 될 건 아닌데 약속했으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TF 구성하는 것인데요. 그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상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8월 14일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그 설명. 네, 8월 14일 날 방문하신 국장님 와 계신가요? 앞으로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감사가 폐지돼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 있나요? 방문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예, 검토하셨어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잠깐만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그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되게 관료들이 안 한다는 뜻을 그렇게 돌려서 해온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하셨어요? 신중한 검토하셨냐고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노정면 의원님실에 보좌관님 말씀드려서 그 상황이 이렇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하셨냐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한 건 지금 3차관께서는 TF의 필요성 공감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신중한 검토의 결과가 TF는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님, TF 구성은 하도록 하지요.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그렇게 약속 받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네, 정책감사 폐지는 공무원이 그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정당하게 정책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지. 예를 들면 잘못된 R&D 예산 축소를 잘했다고 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못 봤고요. 예,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왜 잘못됐는지, 과기부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자. 이걸 반대하시면 곤란하죠. 예,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된 걸로 봅니다. TF 구성하시고 저희가 위원장실에서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과 연계해서. 추가로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독임제 발언을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없다라고 여러 차례 한 5-6차례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독임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입니다. 그거는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했고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방송산법 관련해서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준비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만약에 준비된 발언이 있다라면 사무처,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발언록을 보고한 자료 말씀 있다면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가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방통위원장이 만들어진 2008년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방통위 기관장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소인지 고발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의 경우는 제3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예, 예. 예, 국무회의 잠깐만요. 국무회의 말씀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나중에 김현 위원실에 지금 사무처장 계시죠? 예, 그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그 고발인지 고소인지 등등 뭐 간단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김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상 하반기 우리 2025년 지금 이제 가을 국회를 사실상 시작하는 셈인데 오늘 중요한 또 예산결산 소위위원장도 또 선출하고 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결산 상정하는 게 주요 업무고 지난번 결산을 좀 잘하고 또 가방이 새로운 예산을 짜자는 게 주 핵심인데 오늘 저 위원장님 이 저 결산은 상정 이외에 다른 무슨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현안 질의를 계속 하실 건가요? 네, 현안 질의 있습니다. 현안 그 질의인데 있으신 위원님들만 하시면 됩니다. 현안 질의인데 자, 오늘 뭐 아마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고소고발 건이 주요 쟁점이 혹시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료 요구하신 그걸로 거고. 끝입니까?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게 좀 더 나중에 별도로 뭐 고소고발 건은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5개 그 중에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너무 방송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뭐 저희도 일반적으로 통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 의원 중에 가장 발언을 많이 하는 기록이 국회 공식 기록으로 이제 이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그 말한 내용도 저도 부끄러운 것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5개 주제 중에 골고루 된 것이 아니라 방송만으로 오로지 이루어진 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 AI 쪽 많은 위원들 저 분야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주로 결산 심사 상정안하고 네, 네. 관련된 현안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김현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무처장이 김현 의원실에 자료 주십시오. 별거 아니고요. 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국회 고소 고발 건이 뭐 누가 하든 그게 한두 개입니까? 이훈기 위원님.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지난 5월 8일 날 SKT 청문회 했어요. 그리고 그날 SKT 유영상 사장이 그 해킹 사태에 따라서 번호 이동 위약금을 물면 500만 명이 이탈해서 7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위약금 면제를 하고 7월 14일 날 끝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가 번호 이동을 했고 위약금 면제에 들어간 돈은 1인당 10만 원에서 7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조 원 대 700억. 100배의 차이가 났어요. 저는 이거 국회에 와서 대국민 사기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발언을 하고 기사가 쏟아졌어요. SK 7조 원 손실, SK 망하게 생겼다. 언론 플레이 갖고. 국회에 와서 SKT 사장이 저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가입자를 협박을 하고 그리고 국회를 능멸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SKT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에 와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요, 저 의사진행 발언 이분 드리세요. 예, 그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예. 예,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민에게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입자들에게 그 지급된 위약금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빠져나가서 고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까지 합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500만 명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과도하게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7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 70만 명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손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가입자들을 다시 한번 유치를 하고 이런 데 또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드립니다. 자, 또 드리세요. 잠시만요. 예, 1분 드리세요. 예, 추가. 또 드리겠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전 국회에 와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청문회 증인으로 와서 500만 명의 7조 원 손실이라 그러면 국민 누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도 부담이 되죠. 가입자나 국민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걸 갖고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기사가 쏟아져 내렸어요. 청문회를 하는 중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SKT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러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간다? 그럼 국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회의 권위가. 그리고 청문회는 뭐가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훈 의원님 2분 드리세요. 예, 박정훈입니다. 저는 이운기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장겸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SK에서 위약금을 받지 말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약관대로 해지를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여야가 그건 같은 의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그게 7조 원이나 되겠냐 이렇게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SKT 사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객이 빠져나가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과장되게 보도된 것도 저도 SKT가 국민 불안을 조장했고 이게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포장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SKT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위증으로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을 하는 형태로 가다 보면은 국회가 기업들을 압박하는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발을 그동안 얼마나 이 상임위에서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 국민적인 갈등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충분히 그분들이 와서 사과를 할 기회는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증 고발까지 가는 것은 우리 국회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야 간사께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주십시오. 예, 간사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가능하면 결산에 집중하시되 현안 질의까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현안 질의까지 같이 하도록 애초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026년 8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았다. 예, 그럼 1년 좀 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임기 마치실 겁니까? 예,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예, 마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 대통령 임기하고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 법안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죠? 다수 여당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걸 막을 능력과 권한은 없으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를 보장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법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것이 법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그 방통위 대체 법안 그 보셨어요, 내용? 봤습니다. 예,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이 바뀌는 그 외에는 크게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틀이 달라진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왜 발의했다고 보세요? 저도 제가 설명할 위치에 본인 생각이 있지 있으실 않다고 거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본인인가요?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임기가 지금 1년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자르려고 이 법 발의한 걸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 바람에 지금 민생 현안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됐지만 예. 물론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용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조치가 완비가 되려면 상임위원회 5인 구성이 완료가 그러니까 우인 구성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그리고 사실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그것도 계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인 체제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 더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을 더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 의원이 그 고발한 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고발하신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을 고발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뭘 모욕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 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그거 뭐 저 기사가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의미가 상당히 듣는 사람들은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고 지난 6월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발언을 해서 그 외에도 헛짓거리라든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일반 방송에서도 했다. 그래서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그런 발언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 위원장은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발언의 무게가 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욕감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예.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상임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많은 우리 당시의 여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방송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도 발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인카드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저는 가장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서 사적으로 이용한 거 없다는 사적인 거죠? 용도가 전혀 없이 예.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에서 한 것 같던데 수사가 실제로 늦게 진행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제가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을 제가 고발한 것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행안위에 불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왜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질문을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예. 신속히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저는 늦지 않게 되고 성실- 있다. 본인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인카드 많이 썼던 김혜경 씨 유예가 됐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명현 씨 같은 내부 고발자도 없고 제가 집으로 초밥을 시켜서 먹은 증거도 없고 제가 과일을 사 먹은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네. 업무 용도로만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아니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그거는 법은 법이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만요.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최영두 간사께서 이진숙 위원장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한다고. 예, 국회에서 고소와 고발이 한두 건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질의부터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두 분이 답변을 질의하고 답변하시면서 일부 편파적으로 제가 모욕감을 느끼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와 논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을 때 위안부 건을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장관급 공직자를 할 사람이라면 일제의 반인륜적 만행,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반인륜적 성착취, 성노예, 강제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그것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파적으로 다시 질의하면 저는 그에 대하여 다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되풀이 뭘 하시게요?
도발을 하셔놓고. 아닙니다. 이분 먼저 드렸습니다. 김혜경 여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소유예 아니고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근거한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의를 갖추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훈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장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 좀 해주세요.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세우고 2분에서 다시 시작할 거고요. 제가 여야 이게 참 이준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에서만 이 순서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네, 그래서 여야 공이 공식적으로 답변 기회를 얻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하십시오. 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공공기관 저 행정청의 기관장 일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입니다. 시청각 미디어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거나 질문하지 않도록 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 통신위원회다. 그러니까 정보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춰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철학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정 언론사의 사설에 나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소위에서 방송 3법을 논의를 해왔고 그 기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했다는 거고 동료 의원의 법안 제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폄훼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적어도 결산과 현안 질의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다룰 때는 상정된 후에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내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인데 이 자리는 적어도 방송통신의 위원장 자리로 나왔다는 기관장으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개인적인 답변을 많이 하면 방통위 직원들도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예, 지금 이 말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법 아직 상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이 상정되기 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상정되고 나서 숙지하신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30초 드릴까요, 진짜? 2분 드릴게요. 네. 근데요, 본인이 하신 말은 책임지세요. 근데 그 말 제가 고소고발 건은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아니야, 안 들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오늘 당초에 의사 일정에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현안 질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저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위원 개선권,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권, 결산권, 또 예비 지출 승인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모든 우리 소관 상임위 소관 정부기관장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예산과 결산 문제만 좀 집중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까 우리 저 박정훈 의원도 물어볼 때 지금 이 상정 안 꺼내줄 됩니까? 아니면 현안을 해도 됩니까? 해서 현안을 하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질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에 관한 주제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수많은 기관장들과 또 관련 공직자들이 나와 계신데 적어도 지난해 예산 회계에 대한 결산과 또 예비 승인과 또 주요 그 부처 간에 큰 현안들이 많은데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건 그때 또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 때 다루자는 취지로
제가 그 구분 지어주길 요구했고 오늘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소 고발 건이 큰 현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짐작이 되어서 그것은 별도의 그때 다루면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했는데 이제 현안 질의까지 이게 되고 하면서 그리고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 현안 질의란 것은. 근데 현안을 이제 추가하시고 의사일정 알려주신 대로 현안 된다고 말씀해 놓으니까 이제 우리 그 박정원 의원이 언론에 가장 큰 관심사를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저도 그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을 다룰 때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를 구분 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네,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을 다룰 때건 결산을 다룰 때건 현안이 질의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현안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재판받는 위원들이 계세요. 그 결과 나온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개별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공격이 될 만한 질문은 저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과기부도 안 하고 우리 상임위도 안 했던 거 저희가 AI 기본법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디지털 포용법뿐만 아니라 단통법 폐지부터 정말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AI 기본법 이후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된 부분 하나하나 다 막는 법안들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윤석열의 방송 장악으로 황폐화된 이 방송을 방송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거 하나만 해도 일이 많은데 AI가 과기부 소관이고 우리 과방위 소관이어서 그것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이 안쓰러울 뿐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송 장악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 매몰된 적 없고 특히 황정화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꼼꼼하게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AI 그리고 지역 AI까지 잘 챙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십시오. 예, 과기부 장관님. 그 최근에 당정 협의 진행하셨죠? 네, 진행했습니다. 뭐 당정 협의 저도 여당 시절에 해보면은 초반에 분위기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는 게 좀 전망이 될 텐데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정책들 보면은 사실 구호는 큰데 안에 세부 디테일로 가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 지수가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에 올랐다가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또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오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이 애드벌룬들이 이제 정확히 평가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AI 정책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애드벌룬은 지금 큰 상태이고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엑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장관님 기업 애로사항 들으려고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문제 대두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용 전기요금 벌써 한 3, 4년간 7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산업부 장관과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아니 AI를 담당하시고 전력 문제가 이렇게 계속 대서특필되는 상황 속에서 전력 문제를 산업부 장관은 물론 통상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하시지만은 논의 안 하셨다는 건 좀 의외이고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시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지금 산업부 장관님하고 좀 논의한 바가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전력 문제 그리고 전력 안정된 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게 어떤 그 양질의 어떤 전기를 공급해야 사실 데이터 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산업부 장관님도 이해하고 계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건 가격에 대한 부분일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세우신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가겠다 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결국 비용 올린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연구하고 아니면은 운영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미 몇 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70% 올랐는데 또 왕창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기부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만약 얘기하신다면은 아니면 당정협의에서 당에 얘기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실제 그 전력을 공급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있겠고 지금 원자력 부분의 원자력 융합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MR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가격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명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요금 올리면 힘듭니다. AI 산업 발전.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님이랑 논의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아직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셨습니까 그런 거를? AI 대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데이터와 전력 문제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전력 요금 문제가 바로 이렇게 대두돼 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또 이게 엇박자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니까요. 봐주시고 또 결국 GPU 획득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배분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이야기들이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그 연구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국가 지원 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는 국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전 정당하다 봅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의 운영 단계, 양산 단계로 갔을 때 거기에 국가의 지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불공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AI 연구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상용화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계선이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GPU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시킨다든지 단계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두고 상용화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학습하거나 이제 추론하는 데 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론이라는 것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 추론이 충분히 GPU가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분이 지금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원하겠다가? 모든 기업들이 다 그 학습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GPU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장 그 상용화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 서비스를 어떤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어느 곳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는 펀딩 받아가지고 많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까지 들고 있으면은 우리 국가가 세금 들여서 마련하는 인프라가 상용화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그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좀 전략 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끊어가지고 니네가 이거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뭐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정확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2030년까지 5만 장의 어떤 GPU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2년 내에 최대한의 어떤 3.5만 장 이상의 인프라를 조기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마중물을 빠르게 마련하고 민간에서 또 AI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당연히 GPU 인프라야 다다익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투명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장관께서 저에게 뭐 모든 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단계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화해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경계선은 명확해야 됩니다. 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온 GPU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용화시켜서 수익을 얻는 단계까지 이것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지원이고 또 다른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기업에게는 진짜 그림의 떡처럼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이런 데서는 내가 들고 있으면 돈이니까 사실 빨리 이거 자원을 해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인프라는 만약에 이것을 임차하고 나중에 그 해제하는 것에 과정이 있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더 세밀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저희 의원실로 한번 따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전력 에너지 수급 방안의 핵심이 에너지 믹스를 기초로 한 에너지 대전환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오해가 있어요.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24 회계년도 결산입니다. 아침에 결산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24년도에 방통이나 과기부는 뭘 했나?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도 주로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 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방송 장악 시도, KBS의 박민, 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죠. 방송 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정권 차원에서 일체의 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미 표현을 저희는 했고 그거를 법 개정으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해서 최우선의 목표로 두었을 법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미 우리 상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장을 고소고발하는 이런 일은 아마 국회 차원에서 거의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거기다 여당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고소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오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위에 훨씬 더 치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을 개인의 정치 행위를 위한 사적 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이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행위를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정치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이런 정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이 정치적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간단히 답해 주세요. 저는 정치 행위를 한 적이 간단히 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5인 상임위원회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함으로써 완성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사퇴할 네, 용의는 없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네. 우리 과기부 차원에서도 보면 지난 24년에 뭘 했을까라고 보면 떠오르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 대폭 삭감입니다. 네. 물론 22대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크게 관여를 24년 예산은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고 2025년에 복원이 됐다라고 과기부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4년에 삭감됐던 예산이 23년 수준으로 25년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 전혀 복원이 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존에 삭감된 사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컨대 대폭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한 68건이 과제 중단하겠다라고 과기부에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건이 그냥 받아들여졌고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삭감이, 그 사업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 대폭 삭감되었는지 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했던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거는 평가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챙겨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삭감됐던 사업들이 왜 삭감됐는지 보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삭감된 그 예산에 대한,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예산 부족으로 그 연구 중단을 요청한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사실은 뭐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수용한 이유들은 충분히 지금 그 당시에 제공 그 삭감된 예산으로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제의 어떤 숫자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원될 수 있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예. 방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과거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이제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좀 실망이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모욕적인, 어쩌면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어디 간 거야?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그것도 8.15 광복절에 버젓이 사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자리가 마땅할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가기부 장관님, 지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컸고 충격이 컸던 사안인 만큼 확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4일에 과기부가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을 선발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업이죠? SK텔레콤, NCAI, LG, 그리고 네이버, 업스테이지입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선발할 때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충돌 이슈가 있어서 좀 명단이 비공개되는 거죠? 그렇죠. 공정성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차관 예. 이차관입니다. 그 위원 예. 명단은 저희가 비공개로 그렇죠. 예. 이렇게 관리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 전문가 중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위원은 혹시 참여합니까? 정부위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좀 이게 선발할 때 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선발했습니까?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최대한 예. 이해상충 문제 그런 것들 걸러내면서 각계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가들을 모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약 1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차명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됐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 그리고 또 국민께서 궁금한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주식 거래 종목하고 시점이 문제인 거죠. 공교롭게도 과기부가 당시에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발표한 20분 뒤에 그때 이제 매도를 했단 말이죠. 미리 사뒀던 주식을. 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종목들이 네이버하고 LG CNS라는 종목이었죠. 이게 정부 발표하고 일치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그 시점에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우연인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미공개 사전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은 AI 선발 정예팀 발표 직전이나 혹은 그 전에 당시 국정기억위원회 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알려줄 의무도 없었고, 예. 저희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관님, 이거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했는가? 이게 이춘석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의혹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장관님께서 이 평가위원들이나 혹은 관련된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춘석 의원에게 이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혹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차관이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업무 담당자들이나 관련된 저희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또 어떤 겁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분야의 담당 분과장이었던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또 그 시점에 정확한 종목을 거래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기획위원들은 어떻게 선발이 됐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이 됐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은 정확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이 관리도 과기부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추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겠습니까? 관리 잘 하시겠어요? 네, 의원님 한 가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이 응모한 기업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장관님께 기피 신청까지. 그러니까 장관님 기피 신청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일체 보고도 장관님께도 안 할 정도로 저희는 공정하게 관리를 해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관리.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배경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미래를 팔아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신 아마 전 국민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120년 전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불공정을 넘어선 일종의 노예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지금 SMR 기술 총괄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따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지금 대통령님 지시로 그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이미 자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원안위 등 관련 내용 파악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등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진행 사항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 때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그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도한 감사로 공직자들이 창의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상임감사 문제입니다. 상임감사가 AI 시대에 지금 불철주야 뛰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대해서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을 확인해 보니 감사도 아니라 거의 사찰 수준인데 한국연구재단의 상임감사와 IITP의 감사실이 감사 권한이 있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모든 인사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도 없고 감사 기간도 없고 감사반 구성도 없이 개별 직원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아 시간, 월급, 유연 근무, 임금 피크제 여부, 재택근무 여부를 감사실이 상시적 권한을 부여받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시적 인사정보 열람은 과도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건 사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이 있으니까 장관님부터 해서 과기부 직원, 개별 직원들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출퇴근 기록, 육아 시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무 내역을 전부 다 보고 상시적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더 가관인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시스템 담당자가 일부 권한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임감사가 이를 감사 방해로 엮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2025년 기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에서 보면 공공감사를 할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해야 되고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권한을 이렇게 남용해서 사실상 사찰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입니다. 보복까지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망동을 부린 상임감사가 누굽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입니다. 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고요. 연구 분야의 전문성이 1도 없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인사가 한국연구재단에 내려와서 윤석열이 하듯이 똑같이 사찰감사, 보복감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게 검찰에만 있었다 보니 법을 우습게 알고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표적 보복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필요 최소한도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 그리고
그 취지에도 이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래서야 연구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 실무자들이 감사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이것도 문제고 AI 강국을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국가적 손실을 만약에 초래한다면 이건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대책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네, 사실관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감사 권한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우고 공직자와 연구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규정 개선해서 이 부분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과기정통부에서 결산 보고 잘 정리를 해주셔서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좀 질문 사항이 생겼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헌법적 책무죠. 그렇게 보시죠. 헌법 제10조, 11조, 34조 다 규정을 하고 있고 하위 법령이 그걸 구체화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을 해서 과기정통부가 무려 97년도부터 이끌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취약계층에는 사실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나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을 못하던 사업이었거든요. 예산 삭감까지 되더라고요. 저희가 AI 한다고 중요하긴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까지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는 회계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 회계로 기존에 운영이 되던 거를 지금 내년부터 지역 자율 계정으로 이관을 하기로 하셨어요. 이해를 해보자면은 뭐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뭐 집행을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었냐면 읽어볼게요. 지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사실상 권고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의 재량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만 장관께 요구를 드립니다. 하나는 최소한 현행 수준보다는 높은 예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향후 지금 지자체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은 2, 3년간 그거 모니터링, 지자체로 운영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다시 일반 회계로 전환할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이 요구사항 두 가지 살펴주실 건가요? 네. 사업 규모 말씀하신 대로 현행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재적 당국과 협의하고 저희가 지자체랑도 이제 협조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약계층 예산을 깎았는데 결산 보고도 보다가 반드시 동시에 짚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과도한 감사는 당연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짚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니스 상임감사님이 챗GPT 배우러 발리 출장 다녀왔다는 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외유성 출장 환수 조치하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실에서 저희는 국감이후에 계속해서 끌고 와서 이런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은 나왔어요. 그런데 환수 조치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환수 조치 하려면은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과기정통부에서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은 감사관실 여력이 부족해서 1년 동안
감사 못했다. 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내부 감사 대상 기관이 37곳입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시긴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과기부의 감사 기간 수하고 감사 인력 지금 비교를 언뜻 보셔서도 지금 최다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요. 각각 해야 되는 것이. 이 속도라면은 종합감사 한 바퀴 도는데 지금 10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행안위하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감사 인력 확충 요 데이터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사실 진짜 문제예요. 감사관실. 아까 24년도 그 회계 결산 요거 말씀하시면서 98.3%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82.3%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이 문제인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감사관실 예산이 전용이 지금 정책기획관, 일자리혁신관, 뭐 국제협력비 같은 곳으로 계속해서 반복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집행력은 떨어지고 이거는 애초 편성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거나 아니면은 본래 사업 목적 취지를 계속해서 침식하고 있다는 건데 새로운 정부의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선책 마련해서 원실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으로는 데이터 이용해서 어뷰스 케이스 관람하는데 AI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이미 이런 시스템, 한정된 감사 인력 이런 걸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같이 의원실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언급했던 97년부터 있었던 취약계층 예산은 깎고 그다음에 외유성 출장 가는 사람 하나 감사 못하고 감사관실 예산을 부서 ATM처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국민 세금 이렇게 쓰는 거 두고 보지 않겠다고 오늘 결산 보고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결 소위위원이고 오늘 선출되신 새로운 소위원장님하고 함께 계속해서 꼼꼼히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관실 예산,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분들, 감사관님들의 외유성 출장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가능하면은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전수조사 하셔서 몇 명 안 되잖아요. 보셨다시피 전수조사 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전 질의는 노정면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남 울릉의 이상입니다. 우선 이진숙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끝까지 자리에 앉으셨죠? 예. 특별하게 그렇게 관심 갖고 앉아 있을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일단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도 소관 하고 사항이라서. 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특별한 의미는 아니네요. 네. 예, 많이 정보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주 큰 공적인 사안이니까 고소하셨지 않습니까? 고소 이번 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 최민희 위원장 고소. 예. 이게 지금 국무위원회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저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아니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저는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고소하신 건 아닌가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진짜 공익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 악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느낀 모욕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구조라는 말이 철학적,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생체적, 생물학적 접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취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제가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 장관님. 네. 그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장관 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제 2달 됐나요?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공부 좀 하셨습니까?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기업 재무제표하고 정부의 재무제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소외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외를. 기업에서는 어쨌든 뭐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그 활동을 통한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은 어떤 국가, 그 나라를 위한 어떤 국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 편의 그리고 정책 방향들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이 굉장히 큰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장관께서 갖고 계시는 기업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하고 정부의 재무제표는 좀 상향이 다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부의 재무제표, 즉 예산에 대한 결산 자체는 미래지향적이라 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그러면은 정부의 예산 결산의 형태는 미래지향적이죠. 예를 들면 뭐 자원개발이라든가 등등을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초 연구라든가 원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실적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년간 쭉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게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혹여나 뭐 잘하시겠습니다만은 기업의 그 정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것까지도 이게 뭐 다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좀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네. 예. 이게 2032년에 달 착륙. 네. 그죠? 네. 32년. 그다음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 네. 로드맵 있죠? 네, 이거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죠? 네,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은 예정대로 특별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32년에는 달에 우리 우주선이 갑니까? 네. 1969년에 아폴로 11호 갔으니까 우리가 한 60년 가까이 뒤처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화성 착륙도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35년에는 화성에 궤도선을 보내고 45년에 착륙선 보내는 그 계획에 맞춰서 뭔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착륙선에 대한 추진기관 뭐 이걸 뭐 재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 변경안이 검토된 거죠? 네, 올해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제 추진 기관이 인체에 약간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진제를 쓰는 그런 추진 기관이라서 요즘에 그 트렌드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추진제를 쓰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친환경적인 추진제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토가 있습니다. 네. 뭐 우주하고 친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유인 착륙선을 보낸다 이러면 이제 추진제가 문제가 됩니다. 우주로 가면 공기가 깨끗할 건데. 그래도 사람을 태우는 과정에서 사람을 순환이기에 태우니까 다른 어떤 순환 쪽 그걸 이야기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보면요, 32년까지 독자 기술 개발해서 달에 깃발을 꽂겠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업 기획 과정에서 보면은 착륙선의 심장인 엔진,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이죠. 이거 해외에 들여올려다가 퇴짜 맞았죠. 착륙선의 엔진은 자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충분히요. 이 결국 과기부 쪽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아닙니까? 이원 추진제 이 국산하겠다는 것인데 장관님 가능합니까? 혁신본부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죠. 지금 우리 착륙 추진제 제가
전문 지식은 없고 이건 우주항 총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은데요. 과기부가 입장을 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제 없다는 거죠? 네, 네, 문제 없습니다. 국내 산업체 선정하셨다니까 이 관련해서. 1분 더 드립니다. 네, 국내 산업체 네, 얘기죠? 네, 네. 곧 언제쯤 이게 나옵니까? 네, 곧 선정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물론 어느 정도 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원안대로 약간 인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가 아마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그러면은 이 추진체를 개발하고 엔진을 만드는 국내 산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과학기술계에 특히 이제 우주 추진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여기에 이익적인 논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잘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60년 뒤졌습니다. 빨리빨리 이것이 과학 한국 네,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부평갑 국회의원 노정면입니다. 지금 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야당 의원님 질의와 또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처먹지 않았습니다. 차 세우세요.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작전인가요? 뭐 습관인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건 여야 위원님들 전부 해당되고 특별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 책임자들 유의해 주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계속하십시오. 저 시간 가기 전에요. 자꾸 반복되는데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 위원이 발언을 하실 때는 여야 위원 모두 끼어들지 마시고 특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도를 지킬 지각 있는 성인입니다. 15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나중에 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뭐 본인 사안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대전 MBC 현장 검증 우리 청문회 때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내부자들이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뭐 휴가 등등 그 사장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필연적으로 주장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역이 본인이 제출한 내역이 빼곡이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사례들, 부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럴듯한 말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꾸 그러려는 시도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하면 나는 사적 유형이 없었다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 말고 아님을 입증하세요. 뭐 집으로 초밥을 시키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무수히 빵 드시고 밥 드시고 음료 드시고 휴일 평일 안 가리고 새벽 오전 오후 안 가리고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드셨습니다.
과일을 안 사 먹었다고요? 포도라는 과일로 만든 와인을 그렇게 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특이한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도 나는 그렇게 사용한 바 없다라는 그 한 줄로 반복적으로 대응하셨는데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려 달라고. 대전 MBC 사장직에서 사표를 낸 2018년도 1월 8일 오후 회사 근처의 한 제과점에서 4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지나서 아마 이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과점에서 5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합쳐서 96만 원어치입니다. 이걸 빵 1,000원짜리로 계산하면 약 1,000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질의를 드릴 때도 수백 개, 1,000개에 이르는 그 빵을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들고 회사로 가서 마지막 인사 선물로 직원들께 드렸는지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답이 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도대체 본인과 뭐 수행 비서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해준 분이 계셨을 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이런 이동 과정은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이 사표를 낸 날이고 그동안 본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들고 갔고 또 어떻게 나눠줬는지 대전 MBC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라고 빵 1,000개를 유통기한 안에 먹어 치웁니까? 그리고 또 그날 사표를 내놓고 집에 가서 직장은 대전이고 집은 서울인데 집에 가서 그 법인카드로 또 빵을 구매했어요. 사표 낸 사람이 법인카드로.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사적 유용은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 말만 고장난 추금기가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훈 장관님, 네, 앞서 우리 과기부 3차관께서 그 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를 가동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R&D 훼손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임명이 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모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 끌기 안 되고요. 비뚤어진 동료회가 조사 과정에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의원실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기부와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이 그 체코 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원천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사와 굴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매국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그런 협정을 맺었다. 언론 보도 보셨죠? 네, 언론에서도 봤고 지금 뭐 국무위원 회의에서도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다 문제지만 미래형 SMR 등 독자 기술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독자 모델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이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내용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과기부는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향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위원장님 질의를 좀 오버해서 할 수 있나요? 1분 더 드릴게요. 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 관계자 언급이 있어요. 과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과기부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도 수백억 원이 책정돼 있던데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료형이 아닌 비경수료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뭐 웨스팅하우스사의 검증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게 과기부의 입장이 맞아요? 아직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하기에 앞서 좀 그 현안에 대한 정확한 좀 분석 파악을 하고 그렇죠. 네, 그게 따로- 정상인데 네. 누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는 겁니까? 과기부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 보도되면 장관으로서 누가 이런 입장을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주장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과기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가 이런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는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도 뭐 챙기고 있었는데 일부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오후 추가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구역재 차관이 장관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 한번 공개적으로 해보세요. 네, 위원장님. 예, 그 노정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아마 기자와 그 담당과 실무선에서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치 못하고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은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확인해서 좀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일종의 희망 고문이 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계약 내용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과기부 실무자 말대로 과기부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SMR이 비경수로형이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뭐 검사 뭐 안 받아도 된다는 게 희망 고문이 되니까요. 이거는 신속히 과기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될 사안인데 오후에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하시죠. 그 내용에 네, 대하여. 알겠습니다. 네. 제가 노정면 의원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오후 2시에서 2시 20분까지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 더 하시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희 의원님, 이정원 의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뭐가요? 예, 오후에 하신다잖아요. 예. 이주희 의원님 첫 데뷔입니다. 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배경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요 목표로 제시하였죠. 네, 맞습니다. 예, AI 시대를 맞이하며 국가의 존망에 대한 모든 열쇠는 결국 과학기술 인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각국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연구자 맞춤형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유출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혹시 얼마 전 방영한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조회수가 12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은 중국의 전략을 보여주었고, 반면 이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의사면허를 향한 전국민적인 쏠림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국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도 이공계열 자퇴 후에 의대에 지원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간략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학번이고 공대 출신입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합니다. 그대들이 펼치고자 하는 꿈들을 펼치기엔 한국은 좁다.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한국 밖에서 능력을 펼쳐보는 걸 추천한다. 한국에서 학석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 중이다.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연구들을 이곳에서는 많은 정부 민간 투자 덕분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한국에 돌아가 학생들을 양성하며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이러한 현실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생각이 바뀝니다.
예, 캐나다로 이주한 공대생입니다. 내 자식 태어나는 것도 못 보면서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0%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은 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6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여기서는 평일에 할 수 있습니다. 과기원 졸업생입니다. 메마른 흙에 씨앗을 뿌리는 기분이었다. 노력한 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 자연과학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인데 중국인 논문의 양과질은 정말 놀라움. 이미 한국을 넘어섰고 그 이상임. 인재가 쏟아져 나옴. 이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도 이공계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 지도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는 하지 말라고. 네, 개인의 의대, 공대 선택의 기준은 보상 체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주고 한국은 애국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지금 우리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장관님, 정부가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약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21년부터 2025년 기본계획 5개년 평균을 계산하면 연간 7조 원 규모로 계산이 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좀 한번 통계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24년 기준 7조 4천억 원을 114만 6천 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연간으로 하면 불과 1인당 평균 646만 원 가량이고 월 5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연고대 대학원의 공학계열 한 학기 등록금이 약 700만 원임을 생각하면 정말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로도 너무나 모자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회원 200여 명 중에서 61.5%가 최근 5년 이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그중 43%가 이 제안을 수락했거나 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고용 조건 그리고 국내 석학 활용제도 부재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의 고급 취업 이민 비자인 EB1, EB2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은 5,847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지난 3년간 평균 5,700명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인재 확보 전략안을 보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우수 논문 연구자 보유 순위가 나옵니다.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역학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5위권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연구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2023년 뜬금없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R&D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줄면서 연구 인력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지금 가속화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두뇌 유출 지수가 2021년 24위에서 2024년 30위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인데요. 0점에 가까울수록 해외 유출 인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낮아진 이후에 줄곧 30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 의사가 있는 한국인 비율도 2023년 71.1%로 집계되어서 2021년, 2022년보다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올해 9조 3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 50조 원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에게 5천 명 1인당 연간 10억 원씩 1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과학기술에 투자했었더라면 정말 어땠을까 큰 아쉬움이 듭니다. 자,
장관님, 이공계 대학 연구원들이 강화되어야 할 경력개발 정부 정책으로 꼽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예상 가능하실까요?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투자를 좀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학금이나 인건비 확대와 같은 재정 지원이 70.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해외로 유출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공대에 미친 한국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잠시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의 어떤 그 증가, 투자만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연연의 어떤 PBS 문제, R&D 예타 폐지,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정부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어떤 투자 참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AI 3대 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결산 심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문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무차별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진상조사 TF를 꾸리겠다는 장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 개발 생태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훼손시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R&D 예산이 4조 5천억 원, 14.6%가량 무차별 삭감되는 대신에 국제협력, 글로벌 R&D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과기부 소관 예산의 경우에 2023년 2,569억 원이었는데 2024년 1조 1,335억 원, 무려 341.2%가 증액됐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 시대 글로벌 협력, 글로벌 R&D 협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 정권이 원칙도 없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글로벌 R&D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기부의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과기부 소관 예산이 1조 1,3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1.2%. 그런데 신규 사업이 9천억 원 가까이, 8,972억 9,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웠으면 잘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한 점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일단 기초연구를 제외한 국제연구과제, 신규 과제, R&D, 국제협력 사업에 총 410개가 있습니다. 신규 과제가 R&D 글로벌 사업에서. 그런데 410개 가운데 10월 이후에 R&D 관련해서 국제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96개나 됩니다. 전체 4분의 1 정도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게 협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10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연말쯤이 되어서야 이렇게 서둘러서 과학기술 R&D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예산이 뒤늦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예산 효율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초 분야 연구의 신규 과제 역시 850개 사업이 편성됐는데 작년 4월까지 개시되었어야 할 연구들이 실제로는 살펴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늦게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4월까지 했어야 될 사업들도 말이죠. 국제협력 R&D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패권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 부분을 제대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로 그냥 예산만 늘려놓고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보완 체계 문제점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장관 후보자 당시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지정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지금은 4개월 정도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죠, 장관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민간국가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APEC 장관 회기 때 그 OSTP 미국의 크라치오스 실장이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그 과학기술 관련 논의 때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좀 미국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에너지부에서 직접 참석을 한 건 아니지만은 OSTP 크라치오스 실장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협력 R&D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이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제대로 국제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전쟁 시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처럼 우리의 연구 보안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밖으로 새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고 사업이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연구 보완 체계 내실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결산자를 살펴보니까 7억 5,1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게 충분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연구 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시급한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소 부족한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보안 문제 살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애써서 막대한 R&D 예산 투입하고 글로벌 예산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을 진행한다고 해도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 민감한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R&D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기에 잘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국가 해제 문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벌써 8월, 9월입니다. 이 부분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보완 체계 다시 재정립하시고 관련 사업들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제도화를 통해서 또 보완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들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R&D 예산 삭감했듯이 그런 주먹구구식의 R&D 관련 행정들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장관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R&D 삭감 TF 관련하여 다음 주까지 결과를 위원장실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정면 의원실 당연히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천안기업 관련 자료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사무처장 맞습니까? 네, YTN을 통하여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즉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해